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라는 말이 있죠. 예, 그러니까 꼭 보기 싫은 사람이 또 꼭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는 경우. 예, 뭐 원수까지는 아닌데요. 저도 한 8년 전이죠. 8년 전에 좀 이렇게 썩 친하지는 않았지만은 좀 아는 아우가 있어서 그 아우랑 이제 좀 이렇게 소주를 한 잔 또 두 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죠. 근데 그 아우가 뭐를 하냐라면 그 사채 예, 사채를 한 그런 아우였어요. 예. 아니 뭐 배종찬 교수님이 그러는 사람도 만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렇잖아요. 또 뭐 그런 사람을 제가 그런 아우를 일부러 만나는 건 아니고요. 뭐 일이란 게 하다 보면 또 사람의 직업을 가지고 또 기하고 천하고 기천을 따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람은 직업을 떠나서 사람 그 자체를 놓고 평가를 해야 되겠죠. 만약에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직업을 놓고 본다면 예를 들어서 고위직 공무원이나 뭐 국회의원을 만나고 또 뭐 시장을 만나고 군수를 만나고 구청장을 만나고 아니면 차관을 만난다 하면 또 재산으로 따지면 뭐 1,000억짜리 또 100억짜리 500억짜리를 만나면 제가 그러면 구신구신 여기하겠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은 구신구신 여기시나요? 저는 안 그렇습니다. 저는 뭐 50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또 1,000만 원밖에 없든 전 사람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똑같은 사람이니까. 또 그 사람의 직장이 뭔지 뭐 은행에 다니든 뭐 1급 공무원이든 차관이든 국회의원이든 저는 따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만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다. 또 저는 항상 당당하다. 그래서 그런가 900억 있는 분을 만나도 기죽임이 없습니다. 또한 구신구신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오히려 그분들이 저를 더 좀 애지중지하시는 어떤 분은 저 앞에 눈물을 흘리십니다.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죠. 저보다 한 30살 더 위인 분도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픔을 같이 얘기를 나눕니다. 그럼 그 70대 어르신들이 왜 저 앞에서 눈물을 흘리실까요? 재산도 많이 있으신 분이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분들을 어떻게 하겠다, 이용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분들이 재산 많고 대단하신 분들이 사람을 못 보겠습니까? 얼굴만 보면 답이 나타나는데 저 사람은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구나. 답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귀신처럼 알아보죠. 이제 그런 분들한테도 기죽지 않는 이유는 저는 당당하다는 겁니다. 저는 선생님한테 도움을 줄 사람입니다. 라는 이미지죠. 저는 선생님을 이용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이용은 무슨 이용이야. 그런 거 없어요. 오로지 사람은 평등하다. 그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8년 전에 그 친구, 그 아우랑 같이 그 아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되게 착한 친구예요. 말도 좀 버벅거리고 되게 착해가지고 남한테 신세를 못 져. 그런데 사채업을 해.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되게 착해요. 그래서 1억 5천만 원을 가지고 그 사채업을 째껴나게 하다가 1억 5천만 원 가지고 한 2년 하다가 최종 잔고가 한 5천 몇백만 원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9천 몇백을 떼였어. 야, 너 좀 창피하지 않아? 예, 형님? 야, 창피하지 않아? 야, 명색이 사채인데 어쩌면 사채하는 놈이 그것도 300만 원, 500만 원 빌린 사람들한테 돈이 뜯기고 뜯기고 돌아다녀, 이 자식아. 하는 말이, 형님, 왜? 아이고, 서민들이 더 무서워요. 가진 게 없으면 없을수록 더 무서워요. 아, 그래? 아니 300만 원, 200만 원 빌려놓고 밤에 전화하면 뭐 야간에 뭐 했다고 또 뭐라 하고 또 두 사람이 찾아가면 또 공동으로 찾아왔다고 뭐라 하고 전화를 해가지고 해서
돈 좀 갚으라고 욕을 하게 되면 욕했다고 또 이제 뭐라 하고 아이고 더러워서 못하겠더만요. 야, 그러니까 사채업을 아무나 하는 줄 알아? 에? 그래서 그 착한 친구죠. 착한 친구. 왜냐하면 사람이 눈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주로 이제 사채업을 하는 사람들, 그 눈깔이 빨갛잖아. 예, 토끼늘. 자세히 봐요. 사채, 돈놀이 하는 사람들 눈. 예, 빨개, 눈이 빨개. 토끼눈이죠. 예, 남의 돈을 떼먹는 건 아니지만, 남의 돈을 뺏어오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왜냐면 은행에서 담보 잡히면, 아파트로 담보 잡히면, 예를 들어서 한 3%의 담보인데, 요 사채업자들한테 돈을 빌리게 되면, 법정 최고이자, 즉 35%가 되겠죠? 그래서, 이자를 그냥 34.99% 때리잖아요. 거기다가 또 연체 이자에 대한 또 34.99. 뭉치다 보면 거의 뭐 100%, 200% 되는 이자가 되겠죠. 그렇게 불로소득, 즉 그런 식으로 해서 남의 돈을 받아내야 되니까 눈이 항상 빨갛죠.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사채업자, 이제 큰 손이죠.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을 한 6, 7년 전에 또 만나고 그분 만나고 이제 일식집에 가서 이제 해려 먹죠. 그러면서 이제 소주를 반주 삼아서 한 잔씩 하고 왜냐면 저는 다양한 사람을 만나니까요. 예. 근데 눈이 빨개. 아니야 다리나 빨개. 예. 그리고 또 그쪽은 항상 잽을 던지잖아요. 잽. 예. 사람 간을 본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간을 봐. 근데 저는 간 같은 거 안 봐요. 뭐 간법은 뭐해 짭짤한 거. 저는 저희 주관만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제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 제 나름대로 판단하는 몸에 배어있는 또 습관이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절대 내색을 안 합니다. 항상 허허허허허 항상 포용하고 오히려 안고 가려고 노력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 아우도 안고 가는 의미에서 그래서 둘이서 이제 선술집에서 이제 소주를 한 잔 먹는데요. 갑자기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이제 좀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이 이제 돈을 달라고 나이로 따지면 60 정도 됐겠죠. 그래서 이제 저쪽 테이블부터 해서 뭐 500원만 100원만이 아니라 500원만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테이블에 와서 저는 주머니에서 내지는 이제 지갑에서 1,000원을 주려고 하는데 그분이 나타나셔서 500원만 하는 순간 갑자기 이 녀석이요. 갑자기 그냥 그 사람을 그냥 딱 발을 걸어가지고 엎어시더니 그 사람을 막 때리는 거예요. 저는 막 말리고 이 새끼 왜 이래 이거 하고 막 하고 말리고 형님 내 뜻이야 하고 야 인마 자식아 냅둬 못 냅둬. 그래서 가지고 얘가 그 어르신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나가서 돈이나 열심히 벌어. 뭐든지 해서 돈 벌려고 폐지라도 줄 생각해.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한 50대 후반 60대 되신 분이 그냥 욕을 하면서 그냥 나가는 겁니다. 그냥. 저는 그것도 처음 봤어요. 그쪽 세계의 룰. 암묵적으로 뭔가가 또 통했나 보죠? 그래서 제가 그 아우한테 뭐라고 했지? 얌마. 그래도 막 그 사람이 그래도 너보다 나이가 위고 나보다도 나이가 위인데 어찌 뭐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때릴 수가 있는 법이야. 너 이런 습관은 안 좋은 습관이야. 라고 하니까 그 친구 이렇게 말해요.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은 맞아야 된다고. 전 속으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도 정신 못 차려줘라. 너도 맞아야겠네. 그래서 이 친구 하는 말이 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런 사람들은 이게 빌리는 것, 돈은 구걸하는 게 습관화가 됐다고. 습관화가 되고 저 단계가 또 지나면 돈으로 안 주면 이제 욕을 한대요. 만만한 사람한테 자기 눈앞에 맞는.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죠. 얼마나 어렵게 힘들면 또 돈을 또 빌리러 또 구걸하러 왔겠어요. 아무튼 저런 단계에서 이렇게 우리들이 손님들이 가만히 냅두고 500원 1,000원을 주게 되면 저런 습관을 버릴 수가 없다. 그래서 정신 차리게 해준다고. 야, 두 분 다시는 나랑 술 먹을 때는 그런 짓 하지 마. 예, 알겠습니다 형님. 그렇게 됐죠 이제. 그래서 두 분 다시는 그 친구가 좀 만나기가 싫어요. 그런데 그런 아우 녀석을 또 출근하다가 만났어. 그것도 이제 외지에서 또 상담하러 오신다는 분이 계셔서 만나는데 뒤에 가서 이제 그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더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이 친구 이제 부모님이 그 땅을 좀 한 5,000평 사놓고 이제 가수원을 했어요. 뭐 그 당시 살 때는 평당 뭐 5만 원 정도 줘가지고 이렇게 사는데 그게 이제 신행중 수도 노무현 대통령 때 그게 이제 폭등을 하는 바람에 또 뭐 가학 벨트 그 지역에 이제 포함되는 바람에 요즘은 뭐 한 평당 뭐 한 18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갑자기 뭐 하늘에서 돈벼락을 맞은 거죠. 그러니까 그 아우 녀석이 돈벼락 맞았다. 안돼. 제가 배가 아프다? 아, 그런 거 없다니까. 그런 거 없고요. 그래도 다행이구나. 그래도 이 친구, 야, 그런 거 보면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고, 사람을 함부로 이렇게 대하면 안 되겠다는, 그렇잖아요. 사람 인생이 어떻게 바뀔 줄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부모님이 그 한 평당 몇만 원 주고 산 땅이 꼭 한 평당 200만 원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물론 이제 또 재산 관리를 또 잘해야 되겠죠. 그 친구가. 근데 아직도 부모님이 거기서 농사를 지으시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걔는, 그 친구는 이제, 그래도 이 친구 그래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너 요즘 뭐 하고 지내냐? 했더만, 형님, 그 휴대폰 좀 주십시오. 그래, 딱 주니까요. 대리운전 앱을 바로 설치하고 있더라고, 짓고. 그래서 대리운전, 또 이제 사장 됐다고, 그래. 사채도 하고 호프집도 하고 이제는 또 대리운전 하는구나. 형님 뭐 그렇죠 뭐. 형님 약주 한잔 하시고 차 필요하시면 요 앱에 깔려 있는 거 요거로 전화 주세요. 그래 언제 한번 시간 나면 한번 전화 한번 하마. 그다음 또 시간 나면 간단하게 소주 한잔 하자. 아마 요번 다음에 먹는 소주 값은 네가 내면 되겠다. 형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야, 엄마, 너네 아버지가, 엄마, 땅이 그렇게 5,000평이. 내가 너네, 아버님 농사 짓는, 그, 배나무 농사 짓는 거, 내가 명절 때마다 선물한다고 30박스, 50박스 주문했잖아. 그 가수원, 그 땅값이 얼마나 올랐어? 하니까, 아이고, 그게 뭐 제 돈인가요? 그래, 네 돈은 아니다. 아무튼 이제 그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 만나고, 길가에서 한 15분 정도 담소를 나눴는데, 그 담소 나누고 이제 사무실 가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좀 어렵고 힘들 시절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부동산이라는 거, 그리고 땅이라는 거를, 부모님이 사 두셔가지고, 그래도 금액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는. 내일도 좀 몇 건을 또 진행해야 될 예정인데요. 내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내일도 이제 그 중에 한 건 정도는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자녀분 이름으로, 이제 아파트를 10채 정도, 그것도 한 8, 9년 전에 10채 정도, 사두고, 그러니까 돌아가시면서 이제 돈을 이렇게 아파트 사라고 자녀분 이름으로 10채 다 공동 소유로 장남은 35%, 그 다음에 장녀는 35%, 그리고 차녀는 30% 해가지고 지분이 100분의 35, 100분의 35, 100분의 30, 그래서 합이 100분의 100이죠.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소유권에 대한 지분이라고 합니다. 지분은 항상 1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100분의 35, 100분의 35, 그리고 100분의 30. 100분의 100이니까 나누면 1. 그래서 지분이 1이 되는 거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제 강의를 하는데, 또 이제 어떤 분이 농사를 짓는 부모님이 땅이 한 8,000평 정도가 있는데, 이제 그 땅에서 이제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거예요. 대박이죠, 대박. 그래서 덜이 또 80억대가 또 생겼다. 그래서 요거를 증여세, 또 요거를 보상받으면 양도소득세, 거기다가 또 어떤 또 투자처로 또 옮겨 타야 되는지, 그래서 또 상가 건물을 좋은 거로 좀 소개 좀 해달라는 그런 얘기를 또 들은 적도 있었죠. 그런 거 보면 참 이게 부동산이라는 거, 또 땅이라는 거 역시 없는 것보다는 있으면 좋겠다라고 또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런가 또 뉴스를 보니까요, 집값 폭락 3040, 그래도 내 집.
그렇죠. 뭐 혹자들은 이제 집값이 좀 많이 올랐다. 물론 그래요. 뭐 지방의 광역시 같은 경우 뭐 소형 평수가 한 60에서 70% 오른 지역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평짜리 아파트가 2009년도에는 1억 하던 게 지금은 1억 7천 한다. 그러면 1억짜리가 1억 7천 한다고 하면 이제 2009년도에 비교를 한다면 70% 상승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그런 지역이 있고 또 어떤 지역은 이제 1억 원짜리가 이제 1억 4천 한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한 40% 상승. 물론 이제 부동산 투자 수익률로 계산할 때는 이제 연으로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2009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계산 한번 해봐야죠. 2009년부터니까 20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6년이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1억 주고 샀는데 1억 7천이다 라고 해서 부동산 투자 수익률 따질 때는 1년 단위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누기 7천만 원 이제 나누기 6년 하면 그 수익률이 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보통 한 11.6% 그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7천만 원에다가 나누기 우리가 6년 하게 되겠죠. 6년 하면 대략 한 11.6%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만 해도 수익률이 대단하잖아요. 1억짜리가 1억 7천 됐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1억짜리가 1억 7천 됐다라고 하지만 또 그 1억 원짜리 아파트에 내가 거주하는 게 아니라 전세를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전세 자금 7천만 원을 득했다. 그럼 제가 실투자 금액은 3천만 원 되겠죠. 그래서 3천만 원을 가지고 1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요게 6년 지난 후에 보니까 1억 7천이 됐다. 그러면 내가 실제 투자한 금액은 3천만 원, 6년 뒤에 7천만 원 올랐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3천만 원에서 7천만 원 벌었으니까 이거는 뭐 2배 이상이잖아요. 투자 수익률 따지만. 그래서 2배 이상이다라고 하면 안 되지. 왜냐면 1년 단위로 또 끊어줘야 되니까. 무려 1년에 38.8%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38.8%.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이렇게 투자라는 게 이렇게. 그래서 요것 또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지렛대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1억 원짜리 아파트 내 돈 1억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전세를 낄 경우에는 7천만 원, 즉 타인 자본이 되겠죠. 타인 자본 실제 내가 들어가는 돈은 이제 3천만 원밖에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1년에 건 뭐 한 40%, 그러니까 6년이니까 4, 6, 24. 그러니까 한 2.4배의 가격이 오는 거죠. 즉 3천만 원을 가지고 투자해가지고 6년 동안 보니까 7천만 원 올랐다. 그럼 2.4배가 되겠죠. 물론 또 양도소득세 부분도 있겠죠. 또 취득세 부분도 있겠고 또 매수할 때 매도할 때 또 공인중개사 수수료로 한 것도 있겠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수익률보다 좀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부동산에 대한 투자 수익률은 그냥 단순하게 1억 원짜리 아파트 사서 1억 7천이다. 그래서 70% 상승했다가 아니라 실제 1억 원짜리 아파트인데 전세 7천만 원 끼고 나는 실제 3천만 원 투자했다. 3천만 원 투자했는데 예를 들어서 7천만 원 올랐다. 그런 식으로 해서 투자 수익률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아무튼 부동산 부모님이 땅을 가지고 계시고 부모님이 또 아파트를 매출해 가지고 가신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안타깝게도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제 그 부동산이 누구께 되는 겁니까? 자식분들 또 자녀분들께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부모님이 또 이렇게 또 뭐 땅을 가지고 계시고 또 부모님이 또 아파트를 또 몇 채씩 가지고 계신 분은 우리 주변에 또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뭐 한 100명 중에 뭐 한두 명 정도지 나머지 분들은 우리 결혼할 때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결혼자금 마련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또 뉴스가 아까 얘기했듯이 집값 폭락 3040 그래도 내 집이다 라는 게 이제 뉴스가 좀 뜬 것 같아요. 바로 이거죠. 왜냐면 전세가 1억에 들어가 있다가
전세기간 만기가 2년이 지나서 만기가 되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전세금을 5천만 원 올려달라는 거죠. 그러면 2년에 5천만 원. 아이고, 이게 직장 생활 하시는 분 입장에서 2년 동안 순수하게 5천만 원 벌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뭐 2년 동안, 아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2년 동안 하나도 안 쓰고 5천만 원을 모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2년에 5천만 원 모으기 위해서는 1년에 2,500만 원씩 모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뭐 애들 키우면서 또 생활을 하면서 또 생활비가 나가잖아요. 그러다가 또 연금도 납부해야 되고, 또 보험도 납부해야 되고, 아이들 용돈도 줘야 되고, 학원도 보내야 되고. 그럼 1년에 2,500만 원이면 한 달에 200만 원씩 적금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 달에 200만 원씩 적금을 한 사람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야. 전세 1억 하다가 전세 1억 5천이면 얼마나 힘들어요. 또 이제 모도시, 그 수도권에 있는 모도시, 저도 알고 있어요. 그 모도시 보니까 이래서 20평이 전세가 2년 전에 1억 5천, 2년 전에 전세 1억 5천이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전세금이 2억 2천. 와우! 아니, 2년에 7천만 원을 올려달라는 겁니다. 아니면 나가라는 겁니다. 우리 세입자 여러분, 아니 2년에 7천만 원 올려달래요. 평수도 쬐끈한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뭐 주거 안전을 위한 전세 가격 급등을 뭐 방지하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집주인 마음이잖아요. 올리고 말고는. 물론 착한 집주인 돼 있어. 한 2주 전에 이제 상담한 우리 수도권에 사시는 분은 참 착하신 것 같아. 제가 봐도 착한 것 같아요. 8년 동안 전세를 안 올렸대. 아직도 안 올리고 있어. 그래서 상담하러 직접 오시던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전세금을 더 올려 받으세요. 아마 1억 정도는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요 1억 가지고 어떻게, 1억 가지고 은행에 갖다 놔도 그 돈이 얼마야, 한 달에. 안 떨어져도 20만 원 떨어지잖아요. 근데 사람이 좋아. 8년 동안 전세금 올려받지를 아니했어. 우리 세입자 여러분, 그런 분을 만나셔야 됩니다. 예, 참 좋습니다. 예, 그런 사람이 주변에 많이 계셔야죠. 그래서 3040 이런 식으로 전세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이제 전세 사시는 우리 30대, 40대 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양 시장에도 이렇게 30대, 40대 분들이 분양 시장에 많이 유입이 된다는 얘기죠. 그 대표적인 수치가 또 나와 있네요. 2015년 1월 달에 공급된 마곡 휠스테이 마스트는 계약자 가운데 30대가 26%, 40대가 27%, 즉 합치니까 54%, 즉 절반은 넘게 차지했다네요. 그리고 2015년 초에 분양을 한 노원구 월계동에 공급됐던 꿈의 숲 SK뷰 역시 40대가 무려 37%, 30대 이하가 30%, 즉 67%나 차지했다는 겁니다. 와우, 대단하죠. 그리고 수도권 신도시에서는요, 이런 현상이 더 뚜렷하다는데, 2015년 올해 초 분양을 마감한 김포시 한강센트럴 자이, 계약자의 40%가 30대고요, 계약자의 29%가 40대로 나타나서 30대, 40대 세대들의 계약률이 70%에 육박하다고 합니다. 와우, 그러니까 우리가 모델하우스나 이런 데 가보시면 우리가 말하는 50대, 60대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거의 주류가 누구냐니까 30대, 40대죠. 그럼 우리가 30대, 40대 분들을 놓고 본다면 요분들이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했겠습니까? 아니면 실소유, 즉 내 집 마련의 관점으로 접근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요 30대, 40대 분들은 내 집 마련인 것 같아요. 물론 30대는 내 집 마련이고 40대는 또 투자의 목적도 있겠죠. 그렇지만 30대, 40대를 합치니까 거의 계약률이 70%에 육박을 한다. 그래서
전 이렇게 봅니다. 작년부터 제가 이렇게 얘기들을 좀 꾸준히 하고 있었죠. 전세 사시는 분들은,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또 이제 KBS 대전 방송국에서, 제가 또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생방송으로 강의가, 나갔죠. 한 20분 정도. 거기서도, 그때 아마 한 7년 전 같아요. 7년 전 내지 6년 전에. 그때 뭐라고 말했냐? 방송에서, KBS 방송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세 사시는 분들, 내 집 마련에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대전 쪽이, 전세 가격이, 전세 가격이 아니라 아파트 매매 금액이 또 상승을 했죠. 그 다음에 또 대전 MBC 또 라디오 생방송에 또 나오라고 해서, 말도 못하지만, 그래도 또 이제 생방송, 거기서도 나가서 또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의 대전을 놓고 본다면, 또 지방 대도시 광역시급을 놓고 본다면, 한 6, 7년 전의 얘기죠. 지금은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전세 사시는 것보다 이제 내 집 마련에 신경 쓰셔야 된다. 그래서 아무튼 전세 가격이 너무 올랐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이 좀 우선이다라고 이제 우리 30대 40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왜? 아니 2년에 한 번씩 전세금 몇 천만 원 어떻게 올려주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돈이 부족할 경우, 즉 전세금이 부족할 경우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잖아요. 그 대출 금리가 또 뭐 한 대략 뭐 약 3%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2년이 지나서 또 이제 4천만 원 더 올려달래. 그럼 그것도 또 대출 받으실 거예요? 오히려 최초 내 집 마련 대출 요런 거를 이제 좀 이용을 하신다면 오히려 전세 자금 대출보다 아파트 구입하실 때 담보 대출이 훨씬 더 저렴할 수도 있다. 뭐 훨씬까지는 아니죠. 다만 이제 0.2%라도 이제 저렴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 30대 또 40대 이분들이 부동산 시장에 또 아파트 분양 시장에 또 기존의 아파트 시장에 적극적으로 이제 실수요 입장에서 매수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무조건 집을 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도 좀 현명한, 좀 현실적인 판단을 하시지 않았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담보대출이 이자가 뭐 5%, 뭐 7%, 때때로 뭐 한 15%, 요런 이자라면 너무 좀 부담이 되잖아요. 이자가 높을 경우에는. 네? 1억 원을 빌렸다. 이자가 10%다.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 어떻게 갚습니까? 그런데 1억 원을 빌렸다. 이자가 예를 들어서 3%다. 1년에 300만 원이다. 그럼 나누기 12개월을 한다. 그럼 20몇만 원 돈이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한 달에 20몇만 원 돈, 1년이면 300만 원 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세입자분들이 내 집을 마련하고 또 이제 투자의 개념으로 왜 은행에 집어넣어봤자 이자가 2% 이 정도 선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투자의 개념으로 기존 아파트가 이제 매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요가 증가되죠. 공급은 한정되고 수요는 증가됩니다. 또 예를 들어서 지금 부동산 아파트를 팔겠다라고 내던진 사람이 매도인이 갑자기 안 팔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물 수요가 감소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2억 5천에 팔겠다는 사람이 2억 5천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제 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2억 5천원 금액에 합의, 즉 승낙이 됐잖아요. 그럼 계약서 써야 되는데 계약서 쓴다고 해놓고 그 다음날 되면 나 안 팔겠다라고 하는 그럼 매수자가 황당하잖아요. 그러면 몇백이라도 더 줄게. 그래도 팔아라. 그래도 안 팔겠다. 그러니까 공급, 즉 매물은 축소가 되고 사겠다는 사람은 증가되니까 자연스럽게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시대인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시대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죠. 뭐 신이 아닌 이상 제가 언제까지 간다라고 해도 신이 아닌 이상 100%는 없죠, 확률이.
100% 되는 확률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다, 긍정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100%는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이런 이제 확률들을 계속 줄여나가는 게, 그게 이제 연습이죠. 그게 경험이죠. 그게 노하우가 되는 거죠. 그게 분석을 잘하는 거죠. 그게 투자를 잘하는 거죠. 이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은 30대, 40대 분들이 아파트 분양권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기존의 아파트에도 관심을 가진다는 얘기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내 집 마련, 즉 주거 안정을 먼저 추구하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하지만 과도한 빚은 당신의 경제를 힘들게 한다는 걸 알고 계시고 가하지만 않다면, 본인이 할 수만 있다면, 전 또 이렇게 얘기해요. 또 많은 분들이 또 상담하러 오시고 하는데, 둘이서 애들 교육비도 좀 줄이고, 둘이서 술값 좀 줄이고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살 거 좀 줄이고, 더 허리띠를 졸라매라. 허리띠를 졸라맨 만큼 여유 자금이 조금 생기고, 그 여유 자금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수익이 발생된다. 그런데 한 달 생활비가 쫓긴다고 기존에 있는 돈, 여유 자금을 차곡차곡 뽑아 쓴다. 그러면 비전이 없다. 있는 돈, 번 돈을 까먹는 거는 비전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있는 돈이 좀 있다 하더라도 돈을 더 아껴 쓰는 거고, 여유 있는 돈은 더 넓혀나가는 거죠. 그래서 일정 금액이 됐을 때, 소형 아파트라도 살 수 있는 자금이 됐을 때, 그때 이제 투자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새로운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또 새롭게 창출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씩 사 나가면서 주택이 매체가 되는 거죠. 교수님, 양도소득세가 무섭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양도소득세, 즉 다주택자, 여기서 말하는 다주택자라는 것은 1가구에 아파트가 10채 있다. 또 1가구에 아파트가 100채 있다. 아파트가 100채? 행복해 죽겠네. 그럴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중간세, 즉 뭐 50%, 60% 중과세가 완전 폐지가 됐습니다. 제가 국세청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또 세무서에도 문의를 해봤습니다. 언제까지 폐지입니까? 무한대랍니다. 아직까지는. 즉 주택을 많이, 지금 뭐 주택 1가구 1주택인데 하나 사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교수님?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다. 주택일 경우 1년만 지나면 누진가표가 적용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양도소득세, 아마 예전에도 양도소득세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복귀하셔가지고 한번 쭉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집값 폭락 3040, 그래도 내 집. 참 어떻게 보면 고맙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여러분들께서 전세금을 올려주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 많이 하시나요? 그런데 내 집 마련이다. 얼마나 기뻐요. 눈앞에 서원합니다. 내 집 마련한 순간 와이프들이 얼마나 걸레질을 하겠습니까? 또 얼마나 또 청소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내 집인데. 또 아이들이 또 얼마나 또 기뻐하겠어요. 내 집인데. 3040, 그래도 내 집. 저는 부정적이다 라고 보다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까지 배종찬이었습니다.